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덕의 계보학 29번째 강좌를 엽니다. 여러분, 새소리가 들리고요, 약간 빗소리도 들리는데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서문 빼고 25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서문이 4개니까 오늘은 11절이 끝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12절로 들어가는데, 제2 논문에서 거의 도덕의 계보학의 핵심적 내용이 12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그죠? 니체의 사유를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29번째까지 따라온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겠죠, 그죠? 그냥 뭐 철학을 한번 지적으로 이용하는 실용주의적 목적을 갖고 이까지 따라오는 분은 없고, 그래도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면서 니체의 사유를 한번 접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철학의 1차 자료의 맛을 아는 분들,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클래스의 차이는 특히 1차 자료에서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것은 요약도 아니고 예도가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니체의 1차 자료 독일어 원본을 직접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고, 물론 예도의 철학소에 대한 또 다양한 분석이 있겠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클래스의 차이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죠? 혼자 읽을 때랑 선생을 두고 읽을 때는 다른데, 특히 1차 자료 강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도가 또 선악의 저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읽기도 이어나가겠는데, 이 여름에 여러분 어디서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클래스의 차이를 알고 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도 역시 살아가야 되고, 그죠? 사막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하여, 진리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삶과 연관되어 있고요. 삶의 철학으로서 여러분들이 니체의 1차 자료를 그죠? 안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예도는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좌를 그냥 다 개방하는 것은 학생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개방한 것이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예도 강좌 이어나갑니다. 11절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 그죠? 마지막까지 왔고, Das entscheidende aber was die oberste Gewalt gegen die Übermacht der Gegen und nach Gefühle tut und durchzieht. 이렇게. 자, 반대 감정과 뒤따라오는 감정의 위력에 대항하여 오버스테 게발트, 최고 권력이 행동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ist die Aufrichtung des Gesetzes, 법률의 수립이다, 법률의 제정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을 세우는 거야,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최고 권력이 반대 감정과 뒤따라오는 감정의 위력에 대항하여 행동하고 관철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법률을 세우는 건데, 이 최고 권력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건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강한 힘을 얻자 말자 언제나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하이픈 안에 있는 강조 내용인데, 최고 권력은 언제나 법을 수립한다는 거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만큼 그렇게 강해지자 말자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야. 최고 권력은 법률의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은 Die imperative Erklärung darüber, was überhaupt unter ihren Augen als erlaubt, als Recht, was als verboten, als Unrecht zu gelten habe.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법률의 수립은 뭔가 하면은 그 최고 권력의 눈에 무엇이 허용되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지, 그리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부당한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언 명령적 선언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 올바르고, 그죠? 도대체 그 최고 권력이 볼 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언 명령적 선언인 거야. 임페라티비슈 에얼클레로, 명령적 선언인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법률의 수립인 거야. Indem sie nach Aufrichtung des Gesetzes Übergriffe und Willkürakte einzeller oder ganzer Gruppen als Frevel am Gesetz, als Auflehnung gegen die oberste Gewalt selbst behandel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자, 최고 권력이 법률을 제정한 후에 어떤 개인이나 전체 집단의 침해나 자의적 행위들을 법률에 대한 어떤 악행으로서, 혹은 최고 권력 자체에 대한 반항으로서 다룸으로써, 혹은 취급함으로써 그 최고 권력은 자신의 종속된 자들의 감정을 어떤 악행을 통하여 야기된 직접적 침해 혹은 상해, 위해로부터 눈을 돌려서 이로써 결국은 모든 보복이 원하는 것의 정반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 침해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이스테 샤덴,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 침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침해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dem nächsten Schaden, 어떤 행악을 통하여 야기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접적 침해, 상해, 위해로부터 눈을 돌리게 해서 모든 복수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결국 정반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법률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직접 보복을 가할 수 있었어요. 법률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고대에. 그런데 이게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직접적 손해로부터 눈을 돌리게 해서 간접적으로 법률의 제정자인 국가가, 최고 권력이
벌을 대신 주는 방식으로 나간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직접적 복수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보복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에 도달하게 됐다는 건 그런 뜻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보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welche den Gesichtspunkt des geschädigten allein sieht, allein gelten lässt 이렇게 돼 있어. 자, 피해자의 관점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피해자의 관점만을 인정하는 그런 보복인 거예요. 맞죠? 보복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행해지고 피해자의 관점을 승인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보복이 원하는 것의 정반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게 법률의 수립이고 제정인 거예요. 여러분. 법률을 제정한 후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Von nun an wird das Auge für eine immer unpersönlichere Abschätzung der Tat eingeübt, sogar das Auge des Geschädigten selbst gallo, ob schon dies am allerletzten wie voran bemerkt wurde.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부터 눈은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눈은 행위에 대하여 점점 더 비인격적인 평가를 위하여 훈련되게 되고 심지어는 피해자 자신의 눈도 어떤 행위를 비인격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훈련받게 돼. 원래 아인 위배는 그죠? 연습하여 암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습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여 체화하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비인격적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연습되고 훈련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왜 행위를 비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돼? 그 범죄자로부터 그 행위만 떼갖고 법률은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격으로부터 범죄자가 잘못한 행위를 떼내서 그것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그 손해의 어떤 등가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위에 대하여 점점 더 비인격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훈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자신의 눈도 최종적으로는 심지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갈로 비록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주목되었던 것처럼 비록 이러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지만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피해자 자신의 눈.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연습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적응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Dem gemäß gibt es erst den von der Aufrichtung des Gesetzes an Recht und Unrecht und nicht wie Düring will von dem Akt der Verletzung an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법률의 수립으로 붙어야 비로소 의역하면은 법률의 수립 이후에야 비로소 옳고 그름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법이 그죠? 법이 생기고 나서야 사람들은 어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따라서 법률의 수립으로부터야 비로소 옳고 그름이 존재하게 됐는데, 디링이 원하는 것처럼 갈로입니다. 어떤 해를 입음의 행위로부터 옳고 그름이 생겼다는 게 아니야. 그게 디링은 뭐예요?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옳고 그름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든지 보복론이 나타나잖아, 그죠? 어떤 피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니체는 반대인 거야. 어떤 상해나 해를 입음의 행위가 나타나서 법률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 인식된 게 아니라 법률의 수립으로부터 비로소 이건 옳다, 이건 나쁘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해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옳고 그름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법률이 있기 전에 원시나 고대,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힘 있는 놈이 힘없는 사람과 전쟁에서 죽여도, 그죠? 그게 뭐 악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법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달라지게 됐다 이 말. 재미있죠, 그죠? An sich von Recht und Unrecht reden, entwirrt alles Zins, an sich kann natürlich, 이렇게 나갑니다. 즉자적으로, 자체로 볼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하여, 혹은 이 옳고 그름, Recht und Unrecht인데, 옳고 그름, 즉 올바른 것과 부당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든 의미를 결여하게 된다는, 완전한 의미가 없다는 것. 엔트베레는 언제나 이격을 받죠, 그죠? 그래서 알레스 진스인 거야.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하여 즉자적으로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체로 당연히 ein Verletzen, Vergewaltigen, Ausbeuten, Vernichten, nichts Unrechtes sein, insofern das Leben essentiell, nämlich in seinen Grundfunktionen verletzend, vergewaltigend, ausbeutend, vernichtend, fungiert und gar nicht gedacht werden kann ohne diesen Charakter.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삶이 본질적으로 곧 그것의 근본 기능에 있어서 페얼레전트, 해를 입히고, 페얼게발티겐트, 폭력을 가하고, 아우스보이텐트, 착취하고, 페얼리히텐트, 무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심지어 이런 특징 없이는 생각될 수 없는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해를 입히고 착취하고 무화시키고 파괴하여 무화시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삶은. 그래서 이런 특징 없이는 삶이라는 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니체의 이 말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 한에 있어서 자체로 당연히 해를 입히고 폭력을 가하고 착취하고 무화시키는 파괴는 어떤 부당한 불법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요. 고대 사회로부터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침해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문화가 발달해 왔다라고 한다면 삶 자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들이 어떤 법률이 정해놓은 것처럼 불법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위반을 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니체의 사유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Man muss sich sogar noch etwas bedenklicheres eingestehen.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또한 더 미심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더욱더 미심쩍은 의심스러운 어떤 것을 시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미심적인 어떤 게 뭔가 하면 Das vom höchsten biologischen Standpunkt aus reicht Zustände immer zur Ausnahme Zustände sein dürfen als teilweise Restriktion de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어떤 걸 인정해야, 시인하고 인정하, 미심적인 것을 시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최고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법의 상태는, 법률의 상태는 언제나 단순하게 예외적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법률의 상태는요, 삶을 한 번 더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삶의 상태 있죠, 그죠? 그 상태를 한번 걸러낸 거예요. 법의 상태. 그게 법률의 상태는 자연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다 이야기한 거야. 인류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홉스와 로크와 또 루소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죠? 약간 각각 다르지만 이야기한 거야. 특히 홉스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상태는 그래서 사회계약이 일어난 이후의 상태, 그죠? 그 상태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 상태인 거예요. 삶은 원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서 나타났는데, 문화가 발달하고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법의 상태는 원래 예외적 상태였다. 이해가 되죠? 니체의 이 예외적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Als teilweise. 이 예외적 법률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힘애로 방향 잡은 본래적 삶의 의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힘을 향하여 있는 삶의 의지를 제한하는 게 바로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별적 수단으로서의 그 삶의 의지의 전체 목적에 종속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법률은. 그게 어떤 법률은 어떤 수단으로서 목적을 정해. 그런데 이 수단은 뭔가 하면은 als Mittel größerer Machteinheiten zu schaffen, 더 큰 힘의 통일성을 창조하는 수단인 거예요. 공동체, 국가의 힘을 통일적으로 Einheiten, 단위로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창조하려는 수단으로서
그죠? 그 삶의 의지의 전체 목적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능과 충동은 억압되는 거예요. 완전 정신분석이죠, 그죠?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정신분석학자라 그러는 거예요. 들레주도 니체와 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서 또 사용하고. 12절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완전 정신분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공동체의 더 큰 힘의 통일성을 창조하는 수단으로서 삶의 의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상징계의 대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eine Rechtsordnung 주버렌 und allgemein gedacht, nicht als Mittel im Kampf von Machtkomplexen, sondern als Mittel gegen allen Kampf überhaupt, etwa gemäß der Kommunisten Schablone Dürings, dass jeder Wille, jeden Willen als gleich zu nehmen habe, wäre ein lebensfeindliches. 이렇게 나갑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법질서는, 근데 어떤 법질서인가 하면은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사유된 법질서. 다시 말해서 힘의 복합체의 투쟁 안에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투쟁 일반에 대항하는, 모든 투쟁 일반에 맞서는 수단으로서, 모든 투쟁 일반에 대하여 방어하는, 예방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주권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유된 법질서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데, 힘의 복합체의 투쟁에서의 단순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법질서는 모든 투쟁에 대하여, 모든 분쟁이나 싸움에 대하여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걸 완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유된 법질서는, 예를 들어서 디링의 공산주의적인 어떤 강령이 여기에 속해. 디링의 공산주의적 강령. 그게 뭔가 하면은, 얘들 윌레, 모든 각각의 의지는, 얘들 윌렌, 모든 각각의 의지를 알스글라이,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바로 디링의 공산주의적 강령인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각각의 삶의 의지는 똑같다는 거야. 디링은. 웃기는 얘기라는 거야. 니체는요, 이런 공산주의적인 강령에 맞게도 그러니까 모든 투쟁 일반에 대하여, 그죠? 대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이 법질서는 바로 삶의 적대적 원리가 된다. 이건 니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법률이 삶의 적대적이나 그게 아닌 거예요. 법이라는 건 원래, 그죠? 법이라는 건 원래 자연 상태에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금기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거 안 돼, 이 말이야.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뭐야?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금기를 정하여, 금을 정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배자의 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죠.
어디 무슨 들레즈 푸코만이겠어? 약간도 영향이 있어요. 언어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대놓고 무슨 각주를 쓰는 자는 아니지만 들레즈가 가장 충실한 제자죠. 푸코란 거죠.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들레즈 보면 이 원문에서 이걸 끌어낸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 이 법질서는 삶의 적대적 원리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삶의 의지를 제압하고 제한함으로써 지배자의 의지를 각인시킨 거야. 심지어 이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힘은 종교와 더불어서 승인을 얻음으로써 정치와 종교는 뭐예요? 인류의 문화를 지배해 온 거죠, 여러분. 야, 여러분, 이 문화 정신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죠? 그래서 삶의 적대적인 원리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파괴자요, 해체자인 거예요. 이 법질서는.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아인 아텐타트, 암살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를 쓰는지 몰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암살이야, 법질서는. 그리고 또 ein Zeichen von Ermüdung, 피로와 권태의 표지이며 ein schleichender Weg zum Nichts, 무예로, 허무예로 가는 비밀 통로인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번역이야, 그죠? 아니, 기가 막힌 글쓰기야. 그 니체의 의도로 알아야 돼. 그 법률 자체가 필요 없느냐? 이 무식하게 실증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달려들어. 그게 아니야. 법률이 갖고 있는, 법의 제정이 갖고 있는 의혹의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률과 종교는 언제나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의 편을 옹호합니다. 니체는 지금 도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양심을 이용하여. 양심도 더 큰 힘이 만들어낸 거예요. 더 작은 힘에게 각인시킨 거야, 여러분. 이미 했잖아, 그죠? 11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12절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 12절 도달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요. 도덕의 계보학 3개의 논문 중에서 니체의 사유를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론을 가장 탁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12절이야. 그리고 이 12절은 힘의 의지와 연관됩니다. 이런 것들은 니체 전공자 아니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12절에 어떤 걸 풀어 쓴 게 바로 니체의 말년에 쓴 유고집 힘의 의지야.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 나갑니다, 여러분. Hier, neuen ein Wort über Ursprung und Zweck der Strafe. 여기에서 형벌의 기원과 목적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이겠다, 이 말. 줄 치십시오. 사유를 따라오셔요. 기원, Ursprung, 목적, Zweck, 이 2개가 중요한 거예요. 기원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예도와 함께 하면 넘어갑니다. 이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기원은 어디에 있어? 출발점이죠. 목적은 종착점이에요. 맞죠? 일단 사유를 정리하셔요. 개념 없이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기원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에는. 푸코 냄새 나죠, 벌써? 감시와 처벌, 지식의 고고학, 광기의 역사, 푸코의 주저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도의 이
12절 강좌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야.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전공자나 교수들이나 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형벌의 기원과 목적. 기원은 출발점, 목적은 종착점이죠. 종착점을 지향하고 기원은 출발점을 지향하는 거겠지.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 붙여보자는 거야,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서로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유감스럽게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속으로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두 개의 문제가 뭐예요? 형벌의 출발점으로서의 기원과 형벌의 종착점으로서의 목적인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져 놓고 봐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본다는 거야. 두 개를 하나 속으로 던져서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분석한다는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Wir treiben es doch, die bisherigen Moralgenealogen in diesem Fall.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도덕 계보학자들은 이 사례에서 어떻게 사태를 몰아갔는가, 사태를 어떻게 추동해 가서 다루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면 이 도덕 계보학자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니체 이전에 도덕을 다루었던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면은 이들이 언제나 사태를 그렇게 추진하고 추동하여 다루었던 것처럼 나이프, 소박하고 순진하게 다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두 개의 분리된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맞추어서 다루었어. 이 도덕계보학자들은 순진하게 다루었어.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Sie machen irgendeinen Zweck in der Strafe ausfindig. Zum Beispiel Rache oder Abschreckung. Zitzen dann arglos diesen Zweck an den Anfang als Causa für Ende der Strafe und sind ferti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덕계보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제 니체가 설명합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을 형벌 안에서 찾아내. 예를 들면은 라시어, 보복이나 아프슈레쿵, 겁을 주어, 위협을 주어서 그만두게 함,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복이나 겁을 주어서 그만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형벌에 있어서 목적이야. 이 목적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진하게도 이 목적을 출발점, 시작점과 연결하여 두고 그리고 끝내버려. 이게 도덕계보학자들인 거예요. 즉, 이 시작점은 뭔가 하면은 형벌을 생산하는 원인으로서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서 라틴어로 나와 있어요. 카우사 피엔디는 생산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생산하는 원인으로서의 시작점과 이 형벌의 목적을 연결하여 지정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뭐야? 목적과 출발점으로서의 기원, 원인을 그냥 이렇게 붙여버려서 사유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분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지금까지의, 그죠? 도덕계보학자들의 연구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볼 때 웃긴다는 거죠. 그죠? 니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죠? 니체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 der Zweck im Recht ist aber zu allerletzt für 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Rechts zu verwenden. 자, 법에 있어서의 목적은 그러나 법의 발생사를 위하여서 최종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의 발생사가 있겠죠. 발생의 역사가 있겠죠. 이게 도덕의 계보학의 핵심인 거예요. 12절이. 역사가 있는데 그 발생사의 마지막에 사용되어야 되는 게 바로 법률에 있어서의 형벌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시작점하고 애초부터 연결해갖고 연구한 게 지금까지의 종래의 도덕 계보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특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최종적으로만 발생사를 볼 때는 최종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쏙쏙 들어오죠. 계속 나갑니다. Vielmehr 차라리 gibt es für alle alte Historie gar keinen wichtigeren Satz als jeden, der mit solcher Mühe errungen ist, aber auch wirklich errungen sein sollte. 자, 차라리 오히려 모든 종류의 역사학에 있어서 저 명제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 명제가 뭔가 하면은 아주 큰 수고를 들여서 정치되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게 정치되어야만 하는 그런 명제인 거야. 그 명제가 바로 모든 종류의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명제를 이제 살펴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정신 차리고 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1차 자료 강좌예요. 도덕의 계보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절이에요, 여러분. 요 지점이야. 니체의 들레즈와 푸코에게 주었던 엄청난 영향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자, 어떤 명제인가 하면 Das nämlich 곧 자, die Ursache der Entstehung eines Dinges und dessen schließliche Nützlichkeit dessen tatsächliche Verwendung und Einordnung in ein System von Zwecken total coelho auseinander liegen. 줄 치십시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명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물의 발생의 기원, 원인은 그리고 이 사물의 최종적인 니틀리카이트 효용성은 푸코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응? 푸코에게 불어로 옮기면 어떻게 돼? 이 니틀리카이트 효용성이 윗딜리 때야, 여러분. 특히 감시와 처벌에서 어떻게 권력이 그죠? 인간의 몸을 길들였으며 이걸 어떻게 정신화했는지, 어떻게 이 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정신을 지배했는지, 이때 효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윗딜리 때. 이 효용성.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발생의 원인, 기원과 그 사물의 최종적 효용성,
그리고 이러한 사물의 어떤 목적의 체계 안에서 이러한 사물의 사실적인 사용과 자리매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떨어져서 놓여져 있는 거야. 각각이. 그게 기원과 목적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연구해 왔다라는 거야. 여기서 계보학의 역사관이 드러나는데 뭐죠? 기원과 목적 사이에 발생사를 다루는데, 이 발생사는 뭐야?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제압하면서 만들어낸 발생사야. 그래서 권력은 이것을 언제나 감춰요. 감추어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서술 갖고는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그냥 표면적인 사실만 드러나. 그 사실 배후에 있는 뭐야? 무의식적 기제를 보자는 거야. 이제부터 예도의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와 들레즈의 냄새가 나타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말 어렵죠. 설명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그죠? 그러니까 푸코나 니체 역사관, 계보학의 역사관은 뭐야?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들레즈도 말했고 푸코도 말한 거야.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은 뭐야? 불연속성이야.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연결된 어떤 층을 뒤집어 까갖고 그 연속되어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해 왔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인 거야. 릭게르를 따라가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힘은 더 작은 힘을 어떻게 위장하고 어떻게 폭력을 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역사를 읽어갖고는 그냥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 수준이야. 그래서 철학은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정신 차리셔요. 어떤 사물의 발생의 기원,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 원인과 그 사물의 최종적 효용성, 이건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적의 체계 안에서 이러한 사물의 사실적인 사용과 자리매김, 이제 목적인 거야. 이런 것들은 토토 코엘로, 라틴어예요. 전적으로 이런 뜻이야. 전적으로 아우스 아이난더 리겐,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놓여 있는 거야. 기원과 목적을 이제 해체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게 계보학인 거야. 기원과 목적을 해체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또 완전히 떨어져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다스 이렇게. 다스, 그 다음 명제. 가장 중요한 명제 두 번째 특징을 봅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다스, etwas vorhandenes, irgend wie Zustand gekommenes, immer wieder von einer im überliegenden Macht auf neue Ansichten ausgelegt, neu in Beschlag genommen, zu einem neuen Nutzen umgebildet und umgerichtet wird. 이렇게 돼 있어.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자, etwas vorhandenes, 눈앞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생성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 irgendwie 어떤 방식으로 혹은 주스탄더 게콘메네스, 성립된 어떤 것은 반복하여 그것보다 더 우월한 힘에 의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고 새롭게 독점되고
그리고 새로운 효용성애로 바꾸어 형성되고 바꾸어 방향 잡혀졌다라는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이 명제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철학의 진수야,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에서 이런 거 안 읽고 뭐 원한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냥 끝내. 코미디죠. 니체 전공자는 역시 수준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핵심이야, 핵심, 여러분. 두 번째, 뭐야? 눈앞에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건 한번 성립한 것. 그래서 생성하여 존재하게 된 것은 문화에서 반복하여 그것보다 더 큰 힘에, 우월한 힘에 의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된 거예요. 더 큰 힘이 해석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존 질서에 존재하는 거는요. 맞잖아. 더 큰 힘에 의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의견으로 해석되고 새롭게 독점되었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효용성으로 바꾸어 형성되고 바꾸어 방향 잡혀진 거야. 여러분, 니체의 이 엄청난, 그죠? 사유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사물, 문화의 모든 제도, 그 다음에 종교나 예술의 어떤 형식, 그 다음에 관습, 인륜, 사회적 인륜, 도덕,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야? 전부 다가 더 큰 힘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된 거. 매 시대마다 여기서 미셸 푸코의 에피스템의 개념도 나타나.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힘이 작은 힘들을 제압하면서 해석하고 독점하고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효용성으로 바꾸어, 그죠? 바꾸어서 형성되고 방향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에 뭐야? 형벌의 제도는 달라져요. 독특하게도 푸코에 의하면 감시와 처벌에서도 나오죠. 뭐야? 인문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하여 이 범죄자들이라든지 정신병에 갇혀 있는 자들, 비이성으로 이성의 시대에 밀려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어떤 방식으로 효용성에 따라서 관리되고 지배되어 왔는지, 그 시대마다 다른 그러한 역사를 밝혀내잖아. 완전 니체 새끼예요, 푸코는. 여기서 드러나자. 이 문장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의견으로 해석되어서 새롭게 독점되고 새로운 유용성을 위하여 바꾸어 형성되고 바꾸어 자리매김된 거야. 지금까지의 문화의 모든 사물의 제도와 인륜과 그 다음에 종교와 예술의 형식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리매김된 거야. 그래서 각 시대의 에피스템에는 다른 거야, 여러분. 왜? 더 큰 힘이, 그죠? 달라지니까. 이게 지식의 고고학이요, 계보학인 거야, 니체에. 또 나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가장 중요한 명제는 바로 alles geschehen in der alles geschehen, 책을 넘겨야 돼가고, in der organischen Welt ein überwältigen Herrwerden und das wiederum alles überwältigen und Herrwerden ein neu interpretieren, ein zurecht machen ist bei dem der bisherig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 여러분, 요 부분은 줄치고 빡빡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명제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어떤 유기체적 세계에서의 모든 생기의 사건은 제압이자 지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유기체적 세계, 인간 세계지 뭐.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의 모든 문화권에서의 세계에서의 모든 생기 사건, 사물이 발생하고 문화가 형성되는 모든 게쉔 생기 사건은 위벌벨티겐 하나의 제압이자 헤얼베얼된 주인이 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 다시 모든 제압과 모든 주인이 됨 지배는 바로 줄 빡빡 치십시오. 새로운 해석이고 정돈이야. 그러니까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하고 주인이 되기 위하여 지배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제압과 지배는 새로운 해석인 거야, 여러분. 이게 계보학의 독특한 의심의 해석학이야. 그리고 이 새로운 해석은 쭈레이트 마흔 정돈하는 거야. 에피스테메 고전 시대의 형벌의 제도는 어땠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19세기 혁명의 시대에는 어땠고, 이러면서 막 에피스테메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어땠고, 고대에는 어땠고, 다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제도의 생기 사건은 뭐야? 제압이자 지배야. 더 큰 힘에. 그런데 이 모든 제압과 지배는 새로운 해석이요, 정돈이야. 더 큰 힘이 질서를 잡는 거야. 정돈이라는 거는 청소를 해서 정돈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해석과 지배를 하는 그때에 지금까지의 의미와 목적은 필연적으로 불명료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불명료하게 되거나, 완전히 아우스게 레스트 벨덴 무스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학의 목적은 뭐야? 이러한 지금까지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운 힘에 의하여 제압되고 지배될 때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정돈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사물의 의미, 그 사물의 목적은 필연적으로 어두워져서 불명료하게 되고, 그래서 삭제되어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계보학은 뭐야? 이 삭제되고 불명료하게 어두워진 것을 파헤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냥 역사학의 관점으로는 이게 안 드러나.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의 눈에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처럼 니체의 눈앞에서 제도의 이러한 무의식적 기제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재미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이 명제를 설명하는 세네 번째 특징에서 이 마지막에서 말하는 게 가장 니체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되고 독점되어서 정돈된, 그렇게 되면 새로운 힘이 나타난 거잖아.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의 의미는 어떻게 돼? 불명료해져서 어두워지고 삭제돼 버려. 요 흔적을 찾아서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서 더 큰 힘의 의지를 까발리는 게 계보학이라고. 정말 재미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2절 어떻게 하다가 그냥 쭉 나가게 됐는데, 오늘 엄청난 강좌입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강좌입니다. 도덕의 계보학에서 줄 빡빡 치시고
정돈하셔요. 다음 시간에 12절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주스.